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 엄마에게 선물한 1,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난도질 당한 채 발견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범인은 가방 옆에 도둑년 물건이라며 서슬퍼런 쪽지까지 남겨두었다는데요. 과연 그 집 거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안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고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업체 미팅에 진이 다 빠져서 그저 빨리 씻고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현관불이 켜지고 구두를 벗으려던 찰나 거실 한복판에 널브러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무슨 쓰레기 더미인가 싶었죠.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몇 발자국 다가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바닥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긴 가죽 조각들이 넝마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선명한 주황색 가죽, 그리고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이던 금색 금속 장식들. 그건 제가 불과 일주일 전 생선 비린내 가시지 않는 엄마의 투박한 손에 억지로 쥐어드렸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3년을 꼬박 모은 적금에 야근 수당까지 보태서 겨우 구한 엄마의 평생 소원이었던 그 가방 말이에요. 가방은 단순히 망가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작심을 하고 가위질을 해댄 듯 가느다란 가죽끈은 서너 토막이 나 있었고 가방 몸통은 안감이 다 드러날 정도로 잔인하게 헤집어져 있었어요. 그 참혹한 가죽 더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종이 한 장이 툭 던져져 있었습니다. 도둑년 물건은 우리 집에 한치도 드릴 수 없다. 당장 네 애미 불러서 가져가든지 치우든지 해라. 종이를 집어든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년이라니요. 우리 엄마가 평생을 시장바닥에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 엄마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 소리가 귀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렸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카메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설치해둔 AI 반려견 캠이었죠. 우리 강아지 뽀뽀가 잘 있는지 보려고 산 건데 설마 이런 용도로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앱을 켰습니다. 오후 2시경에 녹화 영상을 돌려보았죠. 화면 속에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오미자 여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알려준 적도 없는 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유유히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머니는 드레스룸으로 거침없이 걸어가시더니 엄마가 딸네 집에 반찬 가져다 주러 왔다가 잠시 보관해둔 그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나오셨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표정은 광기에 서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방 가위를 꺼내 드시더니 망설임도 없이 가방 손잡이부터 잘라내시더군요. 어디서 감히 도둑년이 이런 걸 들어?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빼돌려도 유분수지. 사돈댁은 도둑년 집안이야 뭐야? 혼잣말로 악에 바친 듯 욕설을 내뱉으며 가위질을 멈추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00만 원. 어머니가 그토록 칭송하던 그 명품 가방이 순식간에 가죽 쓰레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애미한테 전해라. 작물은 내가 처리했다고. 어디서 남의 집 비상금을 탔네? 양심이 있어야지. 문자를 읽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냉기가 전신을 감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15년차 직장인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시댁에서도 늘 예예 하며 굽실거렸죠. 하지만 그날 난도질당한 그 가방 조각들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엄마, 이옥순 여사님. 시장에서 생선 팔아 저 공부시키고 시집 보낼 때까지 당신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엄마에게 제가 해드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선물이 왜 작물이 되고 도둑질한 물건이 되어야 했을까요? 시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보고 그토록 확신하신 걸까요? 그리고 그분은 과연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오셨기에 남의 집 귀한 엄마를 도둑으로 몰아넣은 걸까요? 영상을 끄고 저는 가방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이 가죽 단면에 쓸려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가죽 조각 하나하나가 시어머니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될 테니까요. 남편 상훈 씨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화해봤자 엄마가 몰라서 그러셨겠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는 뻔한 소리나 들을 게 뻔했거든요. 이번엔 남편 뒤에 숨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제가 지난 3년간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커피 한 잔값 아끼려 믹스커피 마셔가며 야근 수당 몇만 원에 기뻐했던 그 시간들이요. 그 모든 노력이 담긴 가방이 넝마가 된 채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가족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 알람이 떠있더군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주는 거실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톡방 알람은 쉼없이 울려댔습니다. 화목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쏟아낸 오물 같은 말들이 가득 차 있었죠. 상훈아, 네 마누라가 이런 애인 줄 알았니? 내가 오늘 네 집 갔다가 기절할 뻔했다. 드레스룸 구석에 이 시뻘건 가방 숨겨놓은 거 봐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1,500만 원이란다. 1,500만 원. 시어머니가 올린 사진 속에는 제가 정성껏 포장해두었던 그 주황색 박스가 처참하게 뜯겨 있었고 그 옆엔 가위질로 너덜너덜해진 가방이 죽은 짐승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뒤이어 시누이 혜진이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세상에, 언니 미쳤나 봐. 우리 오빠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돈을 빼돌려서 이런 걸 사? 사돈 어른도 공범 아니야? 시장에서 생선 파는 분이 이런 가방을 왜 언니 드레스룸에 숨겨놔? 이거 완전 도둑질 수준인데? 손가락이 파들파들 떨려서 자판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이라뇨. 도둑질이라뇨.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인데, 제가 어떻게 마련한 돈인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라고 부른 그 가죽 조각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제가 보낸 지난 3년의 세월을 떠올렸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저는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온 적이 없습니다. 남들 다 마시는 카페 커피 대신 탕비실 믹스커피로 버텼고 점심시간에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에 딱 10,000원만 쓰기로 제 자신과 약속했거든요. 매달 꼬박꼬박 붙는 적금 통장.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요? 우리 엄마 때문이었어요. 우리 엄마, 이옥순 여사님은 평생을 인천 연안부두 근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한겨울에도 고무장화 속에 양말 2켤레를 껴 신고 쩍쩍 갈라지는 손등에는 안티프라민을 덕지덕지 발라가며 저를 키웠죠. 엄마의 몸에서는 늘 비릿한 바다 냄새와 소금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엄마는 제게 빳빳한 숙녀복 매장 봉투를 내밀었어요. 당신은 평생 시장표 10,000원짜리 조끼만 입으면서 당신은 평생 시장표 10,000원짜리 조끼만 입으면서
딸내미 기죽으면 안 된다고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정장을 사오신 거예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돈 벌면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방을 선물하겠다고요.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학비에 치이고 생활비에 치이다 결혼을 하고 늦었지만 최근 3년을 꼬박 모으니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야근 수당에 성과급까지 싹싹 긁어 모아 그 명품 매장 앞에 섰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된 그 가방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우리 엄마도 이런 거 들고 당당하게 동창회도 가고 시장 사람들도 못무시하게 해줘야지. 일주일 전 제가 그 가방을 엄마에게 건넸을 때 엄마는 펄쩍 뛰었습니다. 야, 이 가시나야, 미쳤나? 이게 얼마라고? 너 시어머니 알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노? 당장 가서 환불해라. 엄마는 가방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밴 손으로 만지면 귀한 물건 망가질까봐 앞치마에 연신 손을 문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죠. 제가 억지로 엄마 어깨에 가방을 메어주자 엄마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들겠노? 지은아, 나 무서워서 못 든다. 그냥 네가 들어라. 아니면 고이 모셔뒀다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날 한 번만 빌려도. 엄마는 그 귀한 가방을 다시 상자에 넣고 보자기에 꼭꼭 싸서 저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신 집은 허름해서 도둑 들까봐 겁나고 또 시장 사람들 눈에 띄면 생선 파는 여편네가 호강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지은아, 이거 너희 집 장롱 구석에 좀 둬라. 내가 나중에, 정말 나중에 너희 아버지 제사 때나 한번 들고 갈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엄마는 어제도 저희 집에 들러 김치를 넣어두고 가셨어요. 사위 좋아하는 갈치조림까지 해서 냄비째 들고 오셨죠. 그러고는 그 귀한 가방 아까워 차마 매보지도 못하고 신주단지 모시듯 손으로 쓰다듬고만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물건을 시어머니가 난도질 해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어떻게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온 걸까요?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상훈 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게 이번에 보일러 점검 나온다고 해서 엄마한테 부탁 좀 했어. 당신도 바쁘고 내가 반차 낼 수도 없고 해서 번호 알려드렸지. 그게 뭐 큰일이라고. 큰일? 상훈 씨, 지금 단톡방 못 봤어? 어머니가 우리 집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정말 몰라? 제가 홈캠 영상을 보여주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가방을 찢다 말고 제 서랍을 뒤지더니 제가 따로 모아둔 비상금 통장까지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인연이 순진한 척 하더니 뒤로 돈을 다 빼돌리고 있었네. 상훈아, 너 속고 사는 거야. 이 여우 같은 년이 네 피 같은 돈으로 지 애미랑 명품질하고 있었다고. 시어머니는 영상 속에서 악을 쓰며 제 통장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된 오로지 제 급여로만 채워진 계좌였는데도 말이죠. 시어머니 눈에는 며느리가 버는 돈은 다 아들 돈이고 며느리가 친정에 하는 건 다 도둑질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좀 오해하신 것 같네. 그래도 당신이 1,500원짜리 가방을 산 건 좀 과하긴 했어.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형편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심장에 마지막 칼을 꽂는 기분이었습니다. 과해? 내가 내 돈으로 내 엄마한테 선물한 게 왜 과해? 상훈 씨, 당신 어머니가 지금 우리 엄마를 도둑년이라고 부르고 있어. 친척들 다 있는 단톡방에 사진까지 올렸다고. 그런데 당신은 지금 과하네 어쩌네 그 소리가 나와? 아니, 내 말은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당신이 사과드리고 오해를 풀자는 거지.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화나면 앞뒤 안 가리시는 거.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 편이었습니다. 가방이 찢기고
장모가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자기 엄마가 화난 게 더 무서운 사람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빠져나와 안방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지은아, 대화 좀 해! 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더 왔습니다. 이번엔 신우이 혜진이었습니다. 언니, 나 방금 엄마한테 들었는데 언니네 엄마가 우리 오빠 비상금 훔친 거 맞다며? 엄마가 아까 오빠 방에서 빈 봉투 발견했대. 언니, 이거 진짜 형사고발감이야. 좋게 말할 때 가방값 내놓고 사죄해. 안 그러면 나 내일 언니네 회사 게시판에 이거 다 올릴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비상금이라뇨? 상훈 씨는 비상금을 모을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월급 받으면 저한테 다 맡기고 용돈 타 쓰기 바쁜 사람이 무슨 비상금이 있겠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지금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우리 엄마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노릇은 끝이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위로 찢은 건 가방이 아니라 제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어디 끝까지 가보죠. 작물이 뭔지,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남편 몰래 보관해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대 세상에 알려지길 원치 않았던, 그리고 남편조차 모르고 있는 그 추악한 비밀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의 서늘한 감촉이 마치 시어머니의 목덜미를 겨누는 칼날처럼 느껴졌죠. 새벽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거실로 스며들 때쯤 제 휴대폰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톡방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엄마와 가깝게 지내는 이모님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이고 지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지금 시장 바닥에 소문이 아주 흉하게 났어. 너희 시어머니라는 양반이 어제 오후부터 시장 사람들 다 보는 인터넷 카페랑 밴드에다가 너희 엄마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글을 썼다는데 이게 정말이야?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미자 여사의 악랄함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단톡방에서 식구들끼리 떠드는 걸로 모자라 이제는 엄마의 평생 일터이자 삶의 터전인 시장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도둑년으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외투를 챙겨 입고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차를 모는 내내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인천 연안부두 근처 시장으로 향하는 길, 그 익숙한 바다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비릿하고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도 엄마의 생선가게 주위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엔 옥순 씨, 갈치 좋은 거 들어왔어? 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상인들이 오늘따라 힐끗거리는 시선으로 엄마를 훑고 지나가더군요. 가까이 다가가니 엄마는 젖은 장화 신은 발로 바닥만 쳐다보며 생선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씩씩하게 보이소! 고등어 3마리에 10,000원! 하고 외치던 그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죠. 대신 옆 가게 주인이 내뱉는 앙칼진 목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옥순씨, 자식 잘 키웠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이게 웬 망신이야? 딸네 집 가서 돈 봉투 훔쳐오다가 사돈한테 걸려서 가방이 다 찢겼다며? 그 비싼 백도 작물이라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지은이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엄마는 울먹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자극적인 소문에 눈이 먼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의 빨갛게 얼어터진 손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눈앞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나타나자 상인들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비린내 밴 앞치마에서는 소금물 자국이 맺혀 있었죠. 지은아, 니 여 와 왔노? 어서 가라. 엄마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저 사람이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때 제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신우이 혜진이었습니다. 이 기집애는 정말이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더군요. 언니 지금 시장이라며? 거기 사람들 반응 어때? 우리 엄마가 아주 확실하게 해주셨더라고. 아,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빈 봉투 말이야. 엄마가 영상 하나 더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사돈 어른이 드레스룸 들어가서 주머니에 뭔가를 쓱 집어넣는 게 찍혔다네? 그게 오빠가 이번에 우리 아버지 간병비 하려고 모아둔 현금 300만 원 봉투였다는 거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날조였죠. 엄마는 그날 드레스룸에 들어가 가방 상자만 한 번 쓰다듬고 나왔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엄마가 가방을 확인하느라 상자를 연 순간을 교묘하게 편집하거나 잊지도 않은 현금 봉투를 들먹이며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혜진아, 너 똑똑히 들어. 너랑 너희 엄마 지금 하는 짓들 하나도 빠짐없이 대가 치르게 될 거야. 명예훼손의 무고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니까 기다려. 어머 무서워라. 언니 범죄자는 사돈 어른인데 왜 우리가 대가를 치러? 지금 우리 엄마는 아빠 간병비 날려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당장 그 돈 300만 원이랑 가방값 보상 안 하면 나 진짜 언니네 회사에 투고한다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시장 입구에 서서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제 곁에서 엄마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고마 엄마가 빌게. 내가 사돈댁 찾아가가 무릎 꿇고 빌면 안 되겠나? 그 300만 원 엄마가 우째든 마련해 볼라니까. 네 시댁서 쫓겨나면 우야라고 극하노. 나 때문에 네 인생 망치는 꼴 이 엄마는 눈 뜨고 못 본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빌어? 엄마가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다 그렇다 않카나.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팔고 구질구질하이 사니까 고래 비싼 가방 보면 눈이 획 돌아가가 도둑질했을 끼라고 다들 극하는 거 아이가. 내 팔자에 그런 비싼 가방 받은 게 잘못이지 싶다. 내가 욕심이 과했다. 지은아 제발 인자 요서 막 그만하자. 엄마의 그 처절한 자기 비하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결과가 고작 구질구질한 생선장수 도둑년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우리 엄마의 직업과 환경을 이용해 사람들의 편견을 자극하고 몰아붙인 거죠.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장 바닥의 그 차가운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위로 찢은 건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꿰매는 건 단순히 가방값을 변상받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시어머니 오미자 여사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 친정을 밟으면 제가 기가 죽어 납작 엎드릴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녀는 제가 지난 15년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계팀 과장입니다. 숫자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숨겨진 비리를 파헤치는 게 제 직업이죠. 제가 시어머니 모르게 준비한 그 서류 뭉치. 그건 시어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시아버지 간병보험금에 관한 내역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 시어머니는 남편 명의로 가입된 고액의 간병보험금을 본인이 가로채 주식으로 탕진해왔습니다. 남편은 그 돈이 아버님 병원비로 꼬박꼬박 쓰이는 줄 알고 매달 모자란 돈까지 보태왔지만 사실 그 돈은 시어머니의 화려한 외출복과 백화점 VIP 실적으로 녹아들고 있었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까지 위조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우연히 시댁 서재에서 발견한 그 이중장부와 위조서류 사본을 지금까지 보관해왔습니다. 남편 상훈 씨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가정이 깨질까봐 덮어두었던 그 칼날을 이제는 휘둘러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엄마, 기다려. 내일이면 다 끝날 거야. 그 사람들이 엄마 발밑에 와서 빌게 만들 거야. 저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시댁으로 다 모여. 혜진이도 오라고 해. 도둑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가위질 대가가 얼마인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남편에게서는 지윤아, 제발 좋게 해결하자. 엄마 지금 혈압 올라서 누워 계셔. 라는 답장이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누워 계신다고요? 내일은 아마 앉아있기도 힘드실 겁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바닥에 흩어진 가방 조각들을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을 챙기듯 저는 가장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차갑게 했습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는 이제 날카로운 냉기로 변해 제 머릿속을 명료하게 만들었죠. 가방 속에 든 이중 장부 사본과 위조된 보험금 청구서, 그리고 어제 찍힌 홈캠 영상이 담긴 USB. 이것들이 오늘 밤 시댁이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폭탄이 될 것입니다. 시댁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그년 오면 아주 끝장을 낼 거다. 지혜미랑 똑같이 도둑질이나 배운 년을 내가 어떻게 며느리로 두고 봐? 상훈아, 너 이번에 이혼 안 하면 나랑 인연 끊는 줄 알아.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거리는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거실에 모여 앉아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에 수건을 감고 누워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진이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이었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낮고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려 입을 벌리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가방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 쓰레기 조각은 왜 들고 와?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버리긴 너무 아깝더라고요. 1,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난도질한 대가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거실 테이블 위에 흩뿌려진 서류들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도둑년을 운운하던 기세는 어디 갔는지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집어들더군요.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던 혜진이도 슬쩍 고개를 내밀어 서류를 훑더니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은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벽에 걸린 75인치 대형 TV에 전원을 켰습니다. 평소 드라마 볼 때나 쓰던 그 선명한 화면에 제 휴대폰 영상을 연결했죠. 어머니, 말로 하면 입만 아프니까 같이 좀 보시죠. 어머니가 어제 우리 집에서 찍으신 그 화려한 작품 활동 말이에요. 화면 가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거실 구석 반려견 캠에 찍힌 영상이었지만 화질이 워낙 좋아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표정과 가위질하는 손놀림이 생생하게 보였죠. 이 도둑년이 어디서 감히 이런 걸 들어?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빼돌려도 유분수지? TV 스피커를 통해 거실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육성에 남편 상훈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가방을 난도질하다 말고 제 드레스룸 서랍을 뒤지더니 미리 준비해온 듯한 하얀 봉투 하나를 슬쩍 집어넣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 저거 봐요. 혜진아, 네가 말한 그 300만 원 든 봉투 말이야. 저기 나오네? 어머니가 직접 넣으시는 거 지금 다들 보셨죠?
아니, 저건 내가 저기 상훈이 비상금 챙겨주려고. 시어머니의 궁색한 변명에 저는 차갑게 헛웃음을 쳤습니다. 비상금이요? 어머니, 그 봉투 안에 든 거 돈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시장 전단지 몇 장 들어있던데요. 우리 엄마 도둑으로 몰려고 어머니가 직접 연출하신 거잖아요. 무단 침입에 재물 손괴,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까지. 어머니, 이거 다 합치면 빨간 줄 몇 개는 거뜬히 그어질 텐데 어쩌죠? 옆에서 듣고 있던 혜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빨간 줄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오해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가방값은 우리가 물어주면 되잖아. 물어줘? 혜진아,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니? 우리 엄마가 형사고발감이라고 회사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지? 네가 물어줄 수 있는 건 가방값이 아니야. 네가 짓밟은 우리 엄마 인생, 그 시장 사람들 시선, 그거 네가 다 돌려놓을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넌 입 닥치고 있어. 제 서슬퍼런 기세에 혜진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보험금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숫자를 읽어내려갔죠. 어머니,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이 서류, 시아버지 간병보험금 청구 내역서예요. 어머니가 작년에 아버님 상태 위조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신 거요. 아버님은 일반 병실에 계셨는데 VIP 전용 간병인 썼다고 가짜 영수증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가로챈 돈이 3,200만 원, 맞죠?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 상훈 씨의 눈이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병원비 모자란다고 나한테 매달 200만 원씩 더 받아갔잖아. 그 돈 다 어디 갔어? 상훈아,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우리 집 잘 되라고 주식 조금 하다가. 주식이요? 에이, 어머니 백화점 실적 쌌는데 다 쓰셨잖아요. 어머니가 작년에 산 모피코트랑 명품 가방들 다 아버님 간병비 빼돌려서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감히 누가 누구더러 도둑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린내 나는 돈? 우리 엄마가 그 비린내 나는 돈으로 나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셨어요. 그런 우리 엄마를 위해 제가 정직하게 모아서 산 가방이 어머니가 시아버지 목숨값 빼돌려 산 그 가방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깨끗해요. 제 목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상인들 밴드랑 카페에 올린 그 글들 제가 다 캡처해뒀어요. 지금 당장 그 사과문 올리고 어머니가 거짓말했다는 거 밝히세요. 그리고 가방값 1,500만 원 오늘 밤 12시 전까지 제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1,500만 원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지은아, 제발.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요? 어제 그 가위질 하실 때 가족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우리 엄마를 시장 바닥에서 도둑년으로 만들 때 제 얼굴 생각 한 번이라도 하셨냐고요. 그때였습니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향한 곳은 바로 시어머니 오미자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말한 거 다 사실이야? 나 진짜 엄마 믿었는데. 내 아내 지은이를 무시하면서까지 엄마 편을 들었는데. 아빠 병원비 없다고 해서 나 퇴직금 담보대출까지 받으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지은 죄 내가 다 갚을게. 엄마, 당장 사과하세요.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무릎 꿇고 빌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들까지 등을 돌리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한 눈물만 흘려댔죠.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뒤집혔었나 봐. 너희 친정이 잘 나가는 꼴 보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그랬어.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마라, 응? 상훈이 앞길 막으면 안 되잖니. 상훈 씨 앞길요? 그거 제가 막아요? 어머니가 막고 계신 거예요. 모르셨어요? 됐고, 어머니가 지은 죄는 어머니가 받으세요. 지금 당장 전화기 드세요. 시장 상인들 카페에 본인이 올린 글 다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정신병이 있어서 헛소리한 거라고 직접 쓰세요.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문구 하나하나를 검수했죠. 안녕하세요. 오미자입니다. 제가 어제 올린 이옥순 씨에 대한 글은 모두 제 망상과 질투로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사돈댁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글을 올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죠. 어머니,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저랑 같이 시장 가실 거예요. 상인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직접 사과하세요. 만약 1분이라도 늦거나 도망치시면 이 보험금 횡령 서류들 바로 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는 구석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 있었고 남편은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찢어진 가방 조각들을 다시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 가방 조각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었는지 잊으실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시라고요. 보험금 서류는 일단 가지고 있을게요. 앞으로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면서 처리할 거니까요. 시댁을 나오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고 맑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시장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됐어. 내일 아침에 시어머니가 시장 가서 사람들 앞에서 다 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마. 알았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흐느낌에 저도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그 투박한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길을 걷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약속. 1,500만 원짜리 가방은 잃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엄마의 명예, 그리고 무너졌던 제 자신의 자존감이었죠. 차창 밖으로 시댁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제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 화려한 성이었지만 이제 저에게 그곳은 그저 낡고 부패한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서 벌어질 그 통쾌한 광경을 상상하며 저는 기어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저는 시어머니를 태우고 인천 연안부두 시장 초입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 하시던 분이 오늘은 며칠은 알아놓은 사람처럼 초췌한 몰골로 조수석에 앉아 계시더군요. 화려한 외출복 대신 수수한 정장 차림에 마스크까지 푹 눌러쓴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내리시죠. 다 왔어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움찔하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통은 이미 아침 장사로 북적이고 있었죠. 얼음을 깨는 소리, 생선 상자를 나르는 분주한 발걸음들,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갯비린내까지. 어제는 그토록 서럽게 느껴지던 그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정신을 맑게 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생선가게 앞에 다다르자 벌써 몇몇 상인들이 저희 쪽을 힐끗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올린 자백글이 이미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더라고요. 어머, 저기 온다. 저 사람이 그 사돈이라며? 어제 글 올린 사람. 세상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사돈을 도둑으로 몰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상인들의 따가운 시선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좌판에 고등어를 진열하다가 저희를 보고는 멈칫하셨죠. 엄마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내가 눈이 멀어서 사돈처럼 고결한 분을 모함했어요. 그 가방도 돈 봉투도 다 내가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으세요. 이옥순 씨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가 나쁜 년이에요. 시어머니의 고함 섞인 사과에 시장 상인들이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몰려들었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일으키려 했지만 제가 엄마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한참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엉엉 울어댔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제가 쥐고 있는 비리 서류가 무서워 흘리는 가짜 눈물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시장 바닥에서 누구도 우리 엄마를 도둑년이라고 부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었죠. 한바탕 소동이 끝난 뒤 저는 시어머니를 차에 태워보내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가방값 1,500만 원 통장에 찍힌 거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빼돌린 아버님 보험금 내역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앞으로 상훈 씨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거나 괴롭히시면 그땐 바로 검찰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젖은 쥐새끼처럼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던지 저는 너무 통쾌해서 웃음이 저절로 새어나오더군요. 그 일이 있고 벌써 2달이 지났네요. 제 삶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남편 상훈 씨는 그날 이후 시댁 근처에도 가지 않고 제 눈치만 보며 살고 있어요. 본인도 자기 엄마의 추악한 이중성을 보고 정이 뚝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 경제권은 제가 완전히 쥐게 되었고 시댁 행사는 제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게 원칙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우리 엄마예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1,500만 원으로 제가 다시 사들인 가방을 엄마는 여전히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아끼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숨겨둔 게 아니에요. 지은아, 이거 나중에 네 딸 시집 갈 때 물려줄 거다. 내 자존심이 담긴 거니까.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엄마의 얼굴이 어찌나 당당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린내 나던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예쁜 원피스에 선글라스까지 낀 엄마는 그 누구보다 고귀해 보였죠. 사실 사연을 쓰면서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만약 그 가방이 찢어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 속에서 부족한 며느리로 살았을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저처럼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그 끈을 과감히 자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대가가 때로는 크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 부모님의 명예와 내 자신의 존엄보다는 저렴할 테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비린내 나는 돈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뜨거운 돈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 김지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가방이 찢어지는 그 순간 지은 씨의 심장이 얼마나 덜컹했을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네요. 하지만 지은 씨는 그 조각들을 다시 모아 시어머니의 민낯을 밝히는 거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들인 지은 씨의 용기,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효도가 별건가요? 내 부모님이 어디 가서 고개 숙이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효도 아닐까 싶네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